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합니다. 민간 소비가 증가했고요.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2분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장률 상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7월 들어가지고 전환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소비 쿠폰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승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밀히 말해가지고 이게 상반기 때는 마이너스 0.2% 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흑자로 단기간에 돌아서고 있는 거고, 앞으로 소비 반등이라든지 계속되는 지금 이제 무역 마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게 되게 되면 하반기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3% 정도의 매출 성장을 사실상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걸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GDP가? 그 정도 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좋은 기사는요, 어떠한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숨어 있죠. 그렇지. 내가 찾았으니까 어디 있긴 있어서 찾았겠지만, 우리 공중파, KBS나 SBS나 심지어 MBC는 바쁘기는 해. 이런 거 다룰 시간이 없기는 한데, 뭔가 지금 나라가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가 전혀 안 나고, 사실 KBS에서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정부 까는 기사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작년도에 사실상 0%, 제로 성장이었는데, 제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선 지, 새 정부 시작된 지 불과 51일 만에 0.6% 가까운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네, 전망보다 0.1% 높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나은 실적을 발휘할 거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가지셔도, 경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원거리 외교, 변화 외교가 그 시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자흐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어제 했습니다. 자, 카자흐스탄 대통령 하면은 작년에 계엄 옹호하는 날, 계엄하는 날 계엄 발표하던 날 왔다가 계엄 맞고 화들짝 놀라서 오후에 도망갔던 네, 그분이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교육 투자 분야에서 더 이제 인프라라든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또 카자흐스탄 하면 송 작가의 그 사업 파트너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파트너?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카자흐 쪽하고 또 제가 개인적인 인맥 관계가 있어가지고, 카자흐 대통령 딸하고 지금, 개인적인 교류를 가질 정도로, 그리고 매우 밀접하게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제발. 카자흐하고 우리하고의 앞으로 열려있는 관계가 남아공 못지않게 기대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예. 카자흐스탄이 아니고 키르기스스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은 내륙에 있기는 하지만 철도와 가스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가스나 석탄에 관해서는 뭔가 이렇게 협업을 부탁할 정도로 자원 부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륙이라서 이걸 이송해갖고, 이송하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갔고, 아직 제대로 된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고, 러시아나 중국을 통한 대륙 철도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핵심 자원들, 주요 광물들을 거의 무한대로 얻어 쓸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류에서 얘기가 사전에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남북대화 진행 중인 거 여러분 어제 보고 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북한하고 교류를 떠나서 중앙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스웨덴 중요한 국가거든요. 네. 자, 울프 크리스토선 스웨덴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스웨덴하고는 우리가 1959년에 수교를 했는데요. 스웨덴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해에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원래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대표적인 나라였거든요. 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을 했죠. 자, 다시 말해서 스웨덴도 군사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방 안보 분야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양국이 좀 끈끈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스웨덴은 이제 송 작가의 멤버십 방송 지정학 관련된 코너를 좀 보시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유럽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 기지가 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면 스웨덴도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잘하는 게 뭐냐? 그 해운 유통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소속 해운 그 유통사들이 유럽과 미국의 해상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해운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물류들이 1차적으로 기착할 수 있는 기착항이, 예를 들어 부산에서 싣고 간다고 쳐. 그러면 스웨덴의 웨덴보리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은 애초에 이제 우리 물류 구상 쪽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웨덴과 교류가 북극항로 개척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십을 이루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스웨덴은 북한에 3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부채를 주고 있는. 네, 왜냐면 북한이 스웨덴제 볼보를 50년째 외상으로 갔다가 타고 대금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스웨덴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사태나 한반도 북한 진출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도 협력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방산 부분 안에서도 스웨덴은 단순하게 방산 협력을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물건을 받아갖고 자기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스웨덴 자체가 볼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업국들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 자체에서 자동차 또는 뭐 중장비, 비행기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에 방산 수출을 하게 되면 현지화를 통해 갖고 현지에서 이제 그 방산 무기들을 라이센스 생산해야 되는 가장 그 적격지가 그 중에 하나가 스웨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이 이제 이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그동안 썩 좋지 않았던 거는 이 양반들도 꽤 민주화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적인 관념들이 세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하고 구체적인 경제 교류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협약은 있었습니다만 실무로 이어지는 게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북극 항로와 방산 부분 안에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진출 부분 안에서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중심 국가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첫 서방 국가, 북한에 복귀한 그렇죠. 이런 것도 빗받으러 갔잖아. 스웨덴은 북한하고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또 어디죠? 이집트죠. 네. 예. 자, 그리고 북극항로 관련해가지고 스웨덴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전까지는 북극항로라는 게 사실 그냥 언 바다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녹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웨덴 쪽 하고 러시아 쪽하고 이제 이걸 놓고 그렇죠. 대결하는 영유권을 놓고 대결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땅 지나면 바로 스웨덴 영해 쪽으로 근접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스웨덴한테 뭔가 파일을 뺏기기 싫은 거고 그렇죠. 역으로 스웨덴은
지금 있는 북극 항로 무역의 어떤 그 선결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든 견제해야 돼요.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네.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어저께 이제 그 송 작가 TV만의 일종의 속보를 드렸었죠. 네. 코인으로 장사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파주에 3천억 창고에 있다. 3천억 원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파주를 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파주를 뒤지는데 우리 그 코인과 파주하고 연관이 있었던 우리 코인왕 있잖아요. 김상민 그 전 검사가 접촉을 했다는 네, 네. 그 차를 얻어 탔다는. 네, 차를 얻어 탔다는 그 친구가 2024년도에 외제차 12대인가 14대가를 13대 슈퍼카. 슈퍼카로 갖고 있다가 압류를 당했는데 그 차고지가 파주에 있는 물류 창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파주에 3천억이 담겨있는 창고도 혹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근처의 창고가 아닐까? 존버킴 창고에 가까운 쪽에 김건희의 3천억 현찰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추가 제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 작가는 그저 불씨만 던졌을 뿐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3천억 사냥에 나서고 계신 거죠. 파주 쪽에 찾아보면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데. 파주 외딴 시골에 위치한 창고에 200억이 있었어요. 야. 차로만. 이게 참. 그럼 요렇게 지어진 외딴 창고에 지금 김건희 5만 원짜리 박스 2,000개가 사과 박스 2,000개가 쌓여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사과 박스를 쓰면 누가 봐도 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명품 가방에 돈이 담겨져서 이상민 장관 집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천억 원을 가방이나 상자에 담으면 좀 그렇잖아? 아무튼 차에다 담아가지고 차로 보관하고 있을 그럼 거예요. 차가 못해도 100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왜 차 물류 창고 같은 느낌? 그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뭐 디올이나 샤넬 박스에 담아놨을 가능성이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코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관련한 기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부산지검에서 캄보디아로 돈 세탁 방식의 대규모 자금을 빼돌린 외환 세척업자가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공교롭잖아요. 5월 기사긴 한데. 네. 네. 그래서 5월 달에 이게 이미 들켰다는 거야. 캄보디아로 돈을 빼돌린 기사가. 네. 근데 오늘 이제 추가 기사로 나왔는데 나도 몰랐어요, 이거는. 캄보디아에 이 가상화폐를 주로 거래하는 금융 플랫폼 후이원이라고 하는 이런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형태의 이런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환전, 결제, 송금 플랫폼 후이원 그룹인데요. 이 회사는 3년 5개월 동안 5조 5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5일에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업체냐? 후이원. 하필이면 뭐 후이원 이 업체냐? 이 업체를 운영하는 그 배우가 사실상 그 캄보디아의 그 고위층하고 연결돼 있는 그 가족이 이거를 직접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후이원이라고 하는 업체 안에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 가짜 명의를 판다는 거예요. 가짜 명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나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 거래할 수 있는 저기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실명 없이 남의 공 계좌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안에 움직이는 게 주로 코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이원 그룹은 QR코드 결제 시스템인 후이원 페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후이원 크립토, 텔레그램 기반 마켓플레이스 후이원 보증 등을 운영을 하는데 일단 중국어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요. 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훈센 35년간 독재를 했던 훈센 지금은 상원 의장을 맡으면서 거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그 훈센의 아들입니다. 훈마넷이 장남입니다. 걔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됐는데 이 아이의 사촌인 훈토가 후이원 계열사 중 한 곳에 이사로 재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상거래 기업이 있어요. 이게 그 우리로 말하면 쿠팡 같은 뭐 요런 네이버 페이 같은 거래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후이원 크립토라고 하는 이런 계정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요런 거래가 가능한 그 서비스 업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계정을 사가지고 그 안에 코인 거래를 하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한다? 이게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돈처럼 세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북한도 많이 이렇게 이용한대요. 그리고 이게 강원도에서 이번에 5조 3천억을 세탁했던 방식이랑 똑같죠. 가맹점에서 입금한 돈으로 해갖고 그걸 정상적인 송금으로 만들어갖고 5조 3천억을 빼내갔잖아요. 딱 보니까 강원도에서 했던, 강릉에서 했던 스타일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캄보디아 안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캄보디아 내부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뭐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하고 그걸 통해 갖고 매출을 5조 원씩이나 몇 년 동안 누적해서 올리겠어요. 캄보디아의 모바일 쇼핑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럼 저기서 거래됐던 돈들은 사실은 다 모바일로 이루어진 상거래라고 하지만 전부 다 돈 세탁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와서 돈 세탁을 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안 가려요. 국적을 안 가리고 구리구리한. 예를 들면은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탈취한 가상자산도 여기로 후이원을 왔고. 통해가지고 세탁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늘 얘기하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하고 홍콩 지점에 있을 때부터 연결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PAC 그룹. 이 무궁화 신탁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판단되고 있는 중국 안에서 마약 거래에 배경 자금을 대고 있다고 하는 PAC 그룹도 아마 이쪽에서 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야, 이 정도면 국제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한동훈이가 유학 시절부터 제일 좋아하던 드라마가 그 마약을 배경으로 한 그 뭐였지? 뭐 브레이킹 배드였겠냐? 라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연결고리를 보게 돼요. 참. 저는 코인을 통해 갖고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베트남의 신한은행을 제가 그 유력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네. 캄보디아에 진짜 이 지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 작가를 캄보디아로 파견하라고요? 네? 이분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베트남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못 가겠습니다, 솔직히. 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힘든 네. 나라입니다. 뭐 관련해서 지금 그 김예성 씨 부인이 이제 특검에 가서 찔렀어요. 우리 남편 태국 아니에요. 그거 역정보예요. 우리 남편 베트남의 땡땡땡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3개인 거야. 땡땡땡. 무슨 하노이, 호치민도 땡땡땡이긴 하지만 다낭은 아니네. 네. 저는 그 땡땡땡이 그런 중심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다낭 근처에 있는 이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 김건희 별장을 사들였다 코인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는 호이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호이안. 거기에 코인으로 별장 샀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단 말이야. 저는
호이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이안. 네. 다낭 바로 옆에 있는 옛날 그 고대 중국, 베트남 고대 관광지예요. 무역항이었고, 거기도 관광지지. 네, 무역항이었고 옛날부터 이제 그 외국 투자, 외국에 있는 부자들이 별장 같은 걸 많이 만들었던 지역인데 저는 거의 70~80% 이상은 호이 안에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호화 리조트 50채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 네. 곡이. 네, 왜냐면 딴 데 돌아다니면 무서워요, 지금. 네. 지금 오히려 그 김여성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찰이나 검찰이 무서운 게 아니야. 건희가 더 무서워요. 건희 동생이 자기 잡으러 다닐까봐. 자, 아무튼 추론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언제든지 송 작가의 추론은 한 6개월만 지나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더라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